반갑습니다. 거진으로 갑니다. 오늘은 설명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것에 대한 정의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고, 현재 그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기술 혹은 이 업계가 어떤 형태로 어느 단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스타트업으로서 혹은 투자자로서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최대한 100% 정확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최대한 예측을 해보고,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올해는 아마 특히 IT 업계에서는 제너레이티브 AI의 해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를 특히 제너레이티브 AI의 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은 뒷부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은 몇 개의 이 AI 모델, 특히 AI 모델이 등장을 하고, 이 등장한 AI 모델들이 일반 컨슈머, 그 사용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때문에 올해가 특히 그 제너레이티브 AI 용어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몇 개의 모델, 달리2,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 미드조니, 챗 GPT 같은 모델들이 올해 등장한 모델인데, 사실 앞에 이제 세 개의 달리2나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조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상상이 되게 어려웠던 일들을 해주는 모델들이거든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그 텍스트 설명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 개의 모델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그 미드조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투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투 이미지 컨버전 기능도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전혀 이때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게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올해 봄부터 제너레이티브 AI라는 용어가 또 새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이 관련된 기술들이 등장한 시기는 올해가 등장한 건 아니거든요. 좀 길게 보면은 아주 짧게 봐도 2017년이니까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에 나왔던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해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보여드릴 달리2 같은 이런 모델들에서 새로운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모델들이 그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모델 그런 형태의 그 특징들이 달리2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조니에서 계속 반복이 되다가 연말에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챗 GPT라는 완전히 그래서 또 다른 스케일의 모델이 등장하면서 원래 완전히 핫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달리2의 그 데모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달리2에서 제가 만들어진 이미지의 라이브러리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밑에 나오는 프롬프트가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런 거 보시는 이미지들이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텍스트들이 입력이 돼서 입력을 하고 나서 했을 때 달리2라는 모델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이게 누가 그린 것이 아니라. 그럼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AI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상을 뛰어넘는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건데, 스테이블 디퓨전도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온 모델, 생성된 모델들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그냥 이상한 모델부터 나오지만, 이런 모델들이, 이런 이미지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생성이 됐고, 미드조니는 앞에 달리2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비교했을 때 좀 더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이미지에서부터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앞에 그 달리2나 스테이블 디퓨전보다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들이 있는 모델들이 나왔다가 결정적으로는 결국 12월 초 챗 GPT라는 이때까지 없던 텍스트를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텍스트가 나오는 것이 마치 거의 진짜 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혹은 지능을 가진 에이전트와 얘기를 하는 형태 수준의 내용을 들려주면서 결국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챗 GPT가 가능했던 데모를 몇 개만 이제 뽑아봤는데, 예를 들면은 저한테 그 5살짜리 애한테 설명하듯이 블랙홀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거기에 좀 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코딩을 하는데 뒷부분에 코딩도 나오겠지만 SQL 쿼리를,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SQL 쿼리를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좀 쇼크이긴 했는데, 어떤 작가가 자기 어린 시절 그 일기를 챗 GPT한테 입력을 해놓고 학습을 한 챗 GPT, 그러니까 자기 어린 시절의 모델과 대화를 나눈 것들이 까지 주는 게 저는 약간 쇼크였었고요. 저는 개발자로서는 이게 사실 제일 놀랐는데, 바이너리 파일, 그러니까 그 실행 파일을 디컴파일, 그러니까 바이너리 파일에서부터 원 언어, 원래 그 코딩한 언어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코딩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까지 챗GPT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AI에서 상상했던 것,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게 고양이다, 아니면 이미지를 보여주면 강아지다, 이걸 구분해냈던 정도 수준의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5년 전까지 알고 있었던 AI였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기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됐고 심지어 그 챗GPT는 불과 런칭한 5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이 넘었고 여기에 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충 추정해 보면 최소한 하루에만 약 10만 불 이상의 하드웨어 인프라, 서버 인프라 비용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늘었을 정도가 이게 챗GPT가 원래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보면은 저의 그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은 그 1995년을 그 인터넷 분야에서는 넷스케이프 모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1995년도에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브라우저가 등장을 하고 그 넷스케이프가 마찬가지로 95년도 상장을 하면서 94년, 95년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개발자가 아닌 혹은 IT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매스 어답션 아니면 일반인들까지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라는 의미로 넷스케이프 모멘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저는 2022년 이것을 챗GPT 혹은 달리2 같은 것들이 바로 AI 분야에서 넷스케이프 모멘트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를 한번 보면 여기 나온 텍스트는 이제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그 텍스트인데 몇 가지 기본적으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것. 근데 여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unsupervised 내지는 self-supervised 러닝을 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 이 뜻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unsupervised 내지는 self-supervised 형태로 학습을 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그 컨텐츠를 입력을 했을 때 그 컨텐츠가 텍스트일 수도 있고 오디오일 수도 있고 비디오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심지어 코드일 수도 있는데 그 받은 이 텍스트 컨텐츠를 가지고 그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세 가지인 거죠. 하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학습 방식이 언슈퍼바이즈드 내지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이다라는 게 세 가지 그 특징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다음 아래줄에 나오는 이제 바로 다음 줄에 나오는 랭귀지 모델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그 랭귀지 모델도 이제까지 알파벳에 나올 AI 기술이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낸 그 AI 모델인데 이 랭귀지 모델의 목적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장 내지는 어떤 문장의 일부가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그 목적 한 가지로 학습을 한 AI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I am a boy 할 때 I am a 그 다음에 라고 무슨 단어가 나올 걸 예측할 때 boy가 나올 수도 있고 I am a girl이 나올 수도 있고 I am 다른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단어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만든 모델이 바로 이 랭귀지 모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코먼 크롤이라는 이제 링크를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지구상에 있는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다 크롤링해서 모아놓은 데이터 전체를 학습시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때 이제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이라는 이제 기술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그 위에 나오는 Generative AI refers to 어쩌고저쩌고라는 이제 문장을 학습한다고 치면 모델한테 Generative라는 텍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AI라는 단어가 나올 거다라는 것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Generative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AI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형태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그 커먼 크롤 데이터가 대략 제가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대략 800기가바이트, 1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텍스트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규모 그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설명드릴 GPT-3 같은 경우에 15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에 약 1TB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더니 당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너레이티브라는 용어가 나오지 AI라는 단어를 추정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기능을 하는 그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해놓고 뒤에 텍스트 나올 데이터를 딱 예상을 했더니 진짜 파이썬 코드를 더 리턴 하더란 겁니다. 이게 나중에 그 용어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의 결과 이상의 결과가 임머지했다고 해서 임머전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여기에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호모지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텍스트에 대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만 목적으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다른 오디오 같은 데이터도 학습을 시킨 거죠.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텍스트 데이터든지 이미지든지 오디오든지 사실은 다 숫자로 표현해서 입력을 넣거든요. 그 데이터를 넣거든요. 그걸 모델하게 토큰이라고 표현하는데 토큰화 똑같은 형태로 토큰화해서 집어넣으면 AI 모델 입장에서는 이게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비디오인지 구분 못합니다. 단순히 토큰 숫자 데이터만 받아서 열심히 이거 학습하고 그 다음에 막 프로세싱한 다음에 다음 데이터를 내보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미지였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이 보여줬던 결과인 거고 이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전체 다 묶어가지고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근본적인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투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이미지도 토큰화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 이미지를 뽑아내서 내게끔 만들었더니 텍스트 투 이미지도 가능해지고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 투 이미지도 가능해지고 심지어 뒷부분에 다른 모델들 예를 드리겠지만 텍스트를 넣어서 비디오를 뽑아내기도 하고 텍스트를 넣어서 3D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까지 그 우리가 AI한테 기대했던 그 기능보다 훨씬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능을 냈기 때문에 이걸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 이것이 가장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과거에 2000년에서 2010년대쯤 나왔던 많은 AI 모델들 여기 나오는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딱 보면 이게 고양이야, 이미지 딱 보면 이게 강아지야 라는 그 카테고라이제이션 내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만들어내는 것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면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면서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상의 벽을 뛰어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 AI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됐던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7년에 나왔던 트랜스폼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뉴럴 IPS라는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구글의 AI 연구팀에서 발표한 모델인데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CNN, RNN 혹은 GAN 같은 기존의 AI 모델 대비해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특성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내면서부터 구글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거의 동시에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딱 그 모델을 받아가지고서 GPT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바로 2018년도에 19년인가 99년도인가 만들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억 개, 10억 개, 심지어 GPT-3 같은 경우에 제가 잘못 썼는데 1570개입니다. 1570억 개의 파라미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켜서 했고 심지어 현재까지 나왔던 모델 중에 가장 큰 모델은 구글이 만들어둔 PALM이 5,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을 만들었고 올해 1, 4분기 중에 아마 런칭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GPT-4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 10조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 예상은 아마 한 2조에서 4조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파라미터 숫자가. 그런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대형화된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에다가 대량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그 코먼 크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다 모은 거거든요. 한글 모든 언어 다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고 또 더 파일이라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데이터만 딱 모은 것이 대략 800GB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코딩 관련해가지고 GitHub에 올라와 있는 모든 코드도 다 학습 데이터로 입력을 넣은 거고 넣어서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GPT의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을 가능하게 된 거죠. 여기 두 가지 가장 특징은 모델 대형화, 그다음 대량 학습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여기 이제 이미지 아까 이제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결과를 보여줬던 이미지 관련 모델은 2015년에 나온 디퓨전 모델 사실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본 모델로서 굉장히 좋은 그 결과를 보인 모델이 있는데 2017년 트랜스포 모델이 나온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오픈AI에서. 그래서 2020년도에 이미지 GPT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달리 1을 런칭을 했고 달리 1. 근데 달리 1은 되게 이미지가 허접하긴 했지만 어쨌든 텍스트를 넣으니까 이미지가 나오더라라는 첫 번째 케이스를 딱 보여줬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올 초에 아까 보여드렸던 달리 2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 미드 조니 같은 모델이 나오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에 대해서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시 요약을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라지 랭귀지 모델 여기에서 일단 모델 자체가 대형화되고 파라미터 숫자가 처음에 한 1억 개 정도로 시작했다가 1,000억 개를 올라갔다가 이제는 거의 1조 개의 숫자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대형 모델에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넣었더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비헤이비어가 이머지하더라. 가 첫 번째고 그러면서 이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를 단순히 텍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코딩도 집어넣고 이미지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3D 모델링 하는 뭐 여러 가지 다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좀 나오는 거 인풋도 멀티모달 데이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들어갔고 아웃풋도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호모지나이션 이 두 가지가 되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부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TMI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비틀레슨이라는 그 용어가 그러니까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아랫부분에 이제 AI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AI가 시작된 게 197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한 50년 정도 됐거든요. 그 R&D 연구 기간으로 보면은. 근데 이 모든 기간을 걸쳐 가지고서 통틀어 가지고서 업계 전체 혹은 R&D 업계 전체가 얻었던 레슨 하나를 꽂자면 아무리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서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단순한 모델에다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는 것보다만큼 결국 효과가 안 나더라가 바로 이 비틀레슨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틀레슨 링크를 더 들여다 보시면 굉장히 짧은 블로그 글인데 이 AI 업계에서는 요즘 이제 비틀레슨이라는 용어를 좀 딱 이런 의미로 쓰게 되고 결국 아무리 우리가 기발한 모델 내지는 아무리 우리가 머리 짜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단순화된 모델에 그냥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그 레슨이 머신러닝 업계에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그 리차드 서턴이라는 분이 2019년대 이렇게 블로그를 썼고 그게 이 AI 업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이 됐고 실제로 이 트랜스포 모델 이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GPT 모델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다음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바로 이 피터 레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림이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이 아래에 나온 제가 파운데이션 모델 벡스라고 표현한 요 그 링크에 나오는 글인데 그런 양이 좀 많긴 합니다. 한 150페이지 이렇게 정도 되는 글이긴 한데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머신러닝 관련된 그 연구자들로부터 다 글을 받아서 결국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 현재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진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더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AI 모델 혹은 제너티브 AI 혹은 AI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시든지 하려면은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의 흐름 전체, 그다음에 산업의 흐름 전체, 그다음에 앞으로 예를 들면 1-20년 정도의 윈도우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시려면 저는 텍스는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좀 양이 좀 많으면 최소한으로 여기 나오는 2장과 4장 두 개 부분만이라도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 벡스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인풋 데이터 왼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바로 학습 데이터입니다. 근데 학습 데이터가 텍스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스피치, 스트럭처 데이터, 3D 시그널 등등등 모든 데이터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는 용어를 트레이닝이라고 써놨는데 그 업계에서 보통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GPT-3 혹은 스테이블 디퓨전 2 같은 것들이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다시 이 그림에서 어댑테이션 용어를 써놨는데 제 업계에서는 파인 튜닝 혹은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SFT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그 분야의 특정된 데이터를 추가로
조금 더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 파인 튜닝 단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예를 들면 Q&A 전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정보 검색을 위한 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캡션하거나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오브젝트를 그림에서 오브젝트를 찾아내거나 심지어 코딩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형태의 특정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모델로 특화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면 실제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그러니까 이 기본 인풋 데이터에서부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까지는 사실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을 토큰 기준, 그러니까 토큰 숫자의 기준을 보게 되면 대략 적어도 몇백 개, 몇백억 개, 몇백억 개가 들어갑니다. 최소한 몇백억 개에서 몇천억 개까지 들어가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 파인 튜닝은 사실은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특정 버티컬.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몇천 개나 많아야 몇만 개를 넘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특정 버티컬에 추가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양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프리트레인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특정 버티컬 내지는 특정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파인 튜닝 데이터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는 게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나중에 용어를 위에 나온 표현을 해놨는데 퓨샷 혹은 제로샷 인퍼런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퓨샷은 몇 개만 데이터를 추가를 더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원하는 분야의 역할을 해내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심지어 제로샷이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파인 튜닝 데이터, 프라이빗 데이터 자체가 필요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를 제로샷 인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파인 튜닝 혹은 여기서 어댑테이션이라고 표현한 파인 튜닝 스테이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바로 요 특징 때문에 이 뒷부분에 나올 AI 기반의 스타트업들의 기회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 한 6개월도 아니고 한 3개월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 개씩의 AI 스타트업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GPT-3 혹은 구글의 팜 같은 기본 모델이 만들어진 그 프리트레인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 거기다가 추가로 예를 들면 내가 물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심지어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코딩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추가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해봤자 몇천 건, 몇만 건 정도의 데이터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분야의 버티컬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AS 스타트업들이 경쟁하듯이 나오고 있는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약간의 이제 이거는 뭐 TMI이긴 하지만 AI 기술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어들도 영어 설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테니까요. 80년대에 이 AI를 경험해 보신 분 여기 아마 안 계실 텐데 제가 카이스트에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 AI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 예를 들면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 내지는 어떤 특정 이미지를 주면 이게 이미지가 강아지다, 고양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것, 혹은 예를 들면은 전문가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컨설팅 하는데 그런 자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전문가 시스템 혹은 엑스퍼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 어떤 타겟 도메인, 그러니까 그게 언어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게 바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알고리즘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것을 룰 베이스로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생기면은 A-라는 액션을 취해라는 룰로 쭉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술에 대한 과신했던 거이기도 한데 그 기반이 돼줬던 게 뭐냐면 바로 1971년도 MIT에 나왔던 바로 이 리포트입니다. 그 마빈 미스키하고 세이몰 페이퍼스는 이 IT 업계, 컴퓨터 사이언스 업계에서는 거의 전세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1971년도 MIT에서 AI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80년대에 이런 엑스퍼트 시스템 기반의 혹은 알고리즘 기반의 그 AI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년 정도 열심히 연구를 했던 배경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1990년도에 AI 윈터가 왔습니다. 이 AI 업계의 사람들은 오래 했던 사람들 다 아는데 AI 윈터가 첫 번째 AI 윈터가 왔고 이것이 넘어간 게 어떤 계기부터였냐면은 제일 아래쪽에 나온 세 분, 제프리 힌튼,
얀 르쿤, 그다음에 요슈아 벤지오라는 이 세 분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결국 AI 모델을 새로 만들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세 분이 만들어 낸 게 제 두 번째 AI 흐름의 기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에 나온 이것이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모델입니다. 왼쪽에 빨간 점 지점으로 데이터가 인풋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파란 점들이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을 모델한 거고 그다음에 뉴런을 연결해주는 저 선들이 뭐냐면은 사람의 뇌에 보면 뉴런 간을 연결해주는 시냅스가 있습니다. 시냅스에서 인풋 데이터가 왔을 때 시냅스의 아웃풋 쪽으로 얼만큼의 데이터를 보내줄 거지. 1이라는 데이터가 왔을 때 2를 보내줄지 0.5를 보내줄지가 그 시냅스의 펑션인데 시냅스의 그 기능인데 여기에 그 파라미터 사이에 연결해주는 요 링크가 바로 그런 그 숫자를 웨이트를 가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그 오른쪽에다가 0.5를 넘겨줄지 아니면 여기 0.7을 넘겨줄지 여기다가 2를 넘겨줄지를 이 학습에 의해서 요 파라미터 요 링크에 있는 숫자를 내는 게 바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파라미터가 이렇게라고 얘기할 때는 요 파란 점의 숫자가 이렇게라는 뜻이고 내지는 1500억 개라고 얘기하면 요 파란 점의 숫자가 1500억 개라는 뜻이고 여기에 왼쪽에 인풋에다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이 사이클을 몇 번 돌다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도 백 프로포게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요 엣지, 그러니까 링크의 웨이트가 얼마로 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 그게 0.5다, 0.3이다. 이런 그 숫자를 찾아내는 게 바로 학습이고 그 학습된 결과가 바로 모델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뇌의 이 기능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그 기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 세 분입니다. 제프 힌튼, 얀 르쿤, 요슈아 벤지오. 심지어 요슈아 벤지오는 지금 그 오픈 AI의 어드바이저고 얀 르쿤은 지금 페이스북의 AI 연구소 헤드고 제프 힌튼도 아마 얼마 전까지 구글이나 어디에 있었었고 앤드류 응은 바로 박사로 바로 다음 세대인데 얼마 전까지 구글에 있다가 또 바이두의 AI 헤드 하다가 지금 다시 교수로 돌아온 분입니다. 이분들이 결국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AI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론을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낸 모델이 NLP,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모델들을 만들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AI들 예를 들면 아이폰에 나오는 시리가 바로 이렇게 만드는 모델입니다. 아이폰에 나오는 시리가 바로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만든 모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이미지 컨버전에 가능하게 해줬던 모델도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약자인데 GAN 모델이었고 그때 나왔던 이론 중에 하나가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Reinforcement Learning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알고 있는 챗GPT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레이블드 데이터를 넣어서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가 예를 들면 사진이 하나 줬는데 이 사진에 있는 이미지가 고양이가 있고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라는 데이터를 다 레이블링 시킨 다음에 두 개 같이 넣어서 학습시키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 다음에 넌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 고양이, 개, 집 설명 없이 그냥 이미지만 넣어주는 게 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근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 중간인데 레이블드 데이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레이블드 데이터인 것처럼 만드는 게 가능해지는 게 아까 랭귀지 모델 학습할 때 인터넷 텍스트를 쭉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Generative AI Referred To라는 그 텍스트 스트림이 들어가게 되면 Generative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들어올 단어가 AI다라는 것을 굳이 사람이 레이블링을 안 해줘도 자동으로 레이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랭귀지 모델의 목적 자체가 다음 단어를 추정하는 거니까. 제네티브라는 용어가 나오면 A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면 돼. 라는 학습을 시키게끔 데이터 자체를 모델 자체가 가공을 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퓨어하게 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니라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다만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미지네이션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에 무슨 오브젝트들이 있는가 찾아내는 거를 벤치마킹 하는 것들이 2007년도에 만든 이미지네이션 데이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그 이시돌한테 얘기했던 알파고가 바로 이 CNN RNN으로 만든 모델입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여기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을 시킨 거고요. 그 2년 후에 나온 알파고 제로라는 거 있습니다. 그 신문에 기사를 많이 안 나는데, 알파고 제로는 심지어 레이블드 데이터도 없이 non-supervised 러닝으로 바둑을 두게끔 학습시킨 게 그 알파고 제로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기본적으로 기보 데이터를 준 적이 없어요. 기보 데이터 준 적이 없고, 자기네끼리 그 모델끼리 그 알파고 제로끼리 서로 맞붙어 가지고서 그 바둑을 거의 뭐 수억 번 이렇게 먼저 떴겠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예를 들면 알파고보다도 훨씬 파워풀한 모델이 나온 게 알파고 제로였습니다. 그게 바로 non-supervised learning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non-supervised learning의 장점이 뭐냐면은, supervised learning은 사람의 데이터를 레이블링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워낙 그 숫자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non-supervised learning 내지는 self-supervised learning의 장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레이블링하지 않고 또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의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에 나온 제너레이티브 AI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능하게 해줬던 가장 기본입니다. 즉 텍스트 데이터만 기반으로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형태의 양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 그러니까 그 이머전스하고 호모지나이제이션 두 가지 특징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 시기가 대략 2015년, 17년 정도까지 갔었는데,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모델이 17년에 나오고 디퓨전 모델이 15년에 나오고, 이 두 가지 합쳐지면서 결국 아까 설명드렸던 그 파운데이션 모델화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티브 A라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야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아주 제 기술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은 기회를 이해하기 위한 그 약간의 좀 더 디테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약간의 역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델 역사입니다. 기본 첫 번째 텍스트 데이터, 요 데이터 자료는 기본 요 보여드린 링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보자면, 물론 위에 그런 이제 오픈 소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정량 글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 랭귀지 모델에 대한 그 역사, 히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한 건데, 오픈 AI라는 회사가 창업된 건 2015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GPT라는 모델을 만들기 전까지 되게 많은, 좋게 얘기하면 실험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닥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짐이라는 모델, 뭐 로봇 소모 가지고 로봇도 만들어보고, 디베이트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델도 만들어보고, 닥티라는 게 뭐였더라. 하여튼 되게 많이 모델을 만들어봤는데, 그러다가 2017년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딱 나오자마자 오픈AI는 1년 만에 GPT-1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파라미터 약 1억 2천만 개, 1억 1천만 개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저걸 만들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GPT-3만큼의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로 1년도 안 돼서 바로 GPT-2 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15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딱 1년 후에 GPT-3에는 약 1,5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GPT-2가 나온 지 6개월 만에 오픈 GPT-2라고 오픈소스 버전이, GPT-2는 오픈소스 아닙니다. GPT-2가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오픈 GPT-2라고 오픈소스 버전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GPT-2가 대외적 서비스를 릴리스한 게 그 2019년 말이었고, GPT-3가 마찬가지로 2020년 5월에 나오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엘유서 AI에서 3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는 거, 27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메타에서 1750억 개,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서 176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는 GPT-3 모델의 오픈소스 버전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AI 쪽에 보시다 보면 계속 나올 모델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텍스트 모델이고, 텍스트2 이미지 모델을 보시면 오픈AI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하고 디퓨전 모델을 합쳐봐서 만든 게 이미지 GTP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바로 6개월 만에 바로 나왔던 게 달리 1 2021년 1월에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결과 기존에 이제 아까 제가 역사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이미지 만드는 데 제일 많이 쓰였던 모델 GAN 대신에 디퓨전 모델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그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나서 미드조니가 금년 초에 발표된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 런칭은 금년 7월에 했고, 달리2가 금년 4월에 나오고, 작년 4월에 나오고, 구글의 이미진이 작년 5월, 스테이블 디퓨전이 작년 8월, 스테이블 디퓨전 2.0이 작년 11월에 진짜 숨막힐 페이스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의 모델의 역사인데, 여기 잠깐만 과거 역사를 좀 더 보면 2015년에 14년에 간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간이 보면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로 쭉 시장을 도미네이트 하다가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뒤에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2020년에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랜스폼 모델, 아까 설명드렸던 오픈 AI에서 디퓨전 모델하고 트랜스폼 모델 합쳐가지고 이미지 GPT, 달리, 그 다음에 드등등등 많이 나왔고,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구글의 드림부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디퓨전 2.0 같은 모델들이 나와서 이게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인풋도 그렇고 아웃풋도 그렇고 단순히 텍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가능하고 오디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2022년 9월 달에 오픈 AI 위스퍼 모델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오디오를 받아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발리는 텍스트를 주면은 그 음성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텍스트를 이병헌의 목소리로 내지는 바이든의 혹은 오바마의 목소리로 그 텍스트 오디오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든 게 그 발리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 관련된 부분을 보시다 보면 이제 자주 보게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추가 TMI이긴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게, 모델 학습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자자도 그렇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인데, GPT-3 학습 비용을 오픈AI는 발표한 적이 없는데 외부 추정은 최소 500만 불에서 1200만 불 사이 정도 들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 추정은 대략 1000만 불 정도 들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GPT-3.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학습하는 데는 100만 불도 안 들었어요. 60만 불 들었고, 구글에서 나온 가장 최근에 5,60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은 학습시키는 데만, 한 사이클 딱 돌리는 데만 2,500만 불 정도 들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내지는 라지 랭귀지 모델 내지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오픈 AI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면 최소 출발점이 2천만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소 학습하는 데만 1,000만 불, 그다음에 인건비에만 저도 몇천만 불이 더 들 테니까. 실제로 오픈 AI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2015년에 창업할 때 그때 펀드레이징 했던 게 1빌리언, 1조 모았고, 근데 그걸로도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서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조 추가 펀딩을 받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는 10조의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조 밸류션이 아니라 10조를 투자를 받는 협상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글이나 오픈 AI나 메타가 하고 있는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임은 그 정도의 자금력,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대충 최소 1,000억에서 몇천억 정도의 그거를 투자한 다음에 베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회사가 아니면 이제는 시작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사이즈가 돼버린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논의하면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셋 자체도 이게 되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만드는 게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나마 이제 랭귀지 모델은 되게 다행했던 거는 모델의 목적 자체가 되게 단순했던 거죠. 다음 단어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굳이 손으로 레이블링 하지 않더라도 로 데이터 자체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가능한 데이터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텍스트가 뭐든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먼 크롤이나 더 파일 같은 형태의 그 데이터들이 거의 더 파일이 제가 알기로는 800기가 정도 되고, 코먼 크롤도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몇백 기가에서부터 대충 1TB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텍스트 데이터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라이언이 이게 라이언 5B가 스테이블 디퓨전인가 미드저니를 학습시킨 이미지 데이터 제공한다고, 그 다음에 일본어 데이터, 중국어 데이터, 러시안 데이터, 이런 오픈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셋 준비하는 게 사실은 모델 학습 비용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데이터 준비하는 게 자체가. 물론 데이터 된다고 해서 아무나 예를 들면 코먼 크롤 데이터를 가지고 GPT-3의 오픈소스 모델을 가지고, 오픈소스 모델 있죠. 이미 오픈 GPT 같은 게. 근데 두 개를 결합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오픈 AI 같은 회사가 바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GPT를 예를 들면 수백 개, 수천 개의 GPU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어떻게 모으고 하는 것들의 자체가 굉장한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정도, 국내라도 네이버, 카카오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 정도 엔지니어링 파워를 가진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데이터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가 AI GPT-1이 약 1억 1천만 개, GPT-2가 15억 개, GPT-3가 1,570억 개, GPT-4가 약 재추정으로는 대략 2조에서 4조 정도, 2에서 4조 정도.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만드는 랭귀지 모델 첫 번째가 볼트입니다. 볼트가 약 3억 4천만 개, 그다음에 팜이 약 5,400억 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가지고 만든 게 메타의 로버트가 3억 5천만 개, 그리고 GPT 네오가 27억 개, GPT J가 60억 개, 블룸이 1,760억 개. 이런 정도의 대량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에 텍스트를 집어넣었을 때 넣어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3D 그리고 anything. 지금 SQL 콜이 엑셀 모델까지 만들어냅니다. 엑셀 이퀘이션 수식까지. 그래서 지난 거 히스토리 보시면은 이건 참고로 보시면 GPT-3부터 해서 어떤 모델이 얼마나 나왔고 그다음에 각각의 파라미터 수가 얼마 정도 되고에 대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에 관련된 디퓨전 모델은 마찬가지로 오픈AI의 달리, 그다음에 달리2, 그다음에 구글의 이미진, 파티, 드림보스가 있고 메타의 메이커스틴, 요거는 텍스트 투 이미지, 그다음에 메이커 비디오는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그다음에 달리의 미니라고 해가 원래 시작했다가 오픈AI가 컴플레인 해가지고 이름을 크레용으로 바꾼 게 오픈소스 버전이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오픈소스 버전이고 제가 잘못 쓴 것처럼 미드전은 제가 알기로 오픈소스 버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 모델이 있고 마찬가지 이들 모델의 그 기간별 언제 어떤 모델이 나왔는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고 데모는 나중에 보시면 되기 바랍니다. 예, 이미지 모델이 있고 사실은 그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텍스트하고 이미지 생성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임프레시브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업계에서는 보게 되면 더 비즈니스적으로 내지는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를 이 알파폴드라고 봅니다. 알파폴드가 뭐냐면 프로틴입니다. 프로틴을 만들어내는 거. 인류가 이제까지 의학계, 그 다음에 생물학, 화학계, 화학 연구를 통해서 이제까지 만들어냈던 모든 발견해낸 프로틴 모델 숫자가 몇십만 개거든요. 인류의 과학이 시작된 이후로. 근데 알파폴드가 지난 2년, 만들어진 몇 년, 2018년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4년 동안 만들어냈는데, 대략 3천만 개쯤 만들어냈습니다. 우주에 없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틴 모델까지 다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신약 개발에서 이제 새로운 그 프로틴을, 그러니까 프로틴의 그 구조, 화학 구조를 보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대충 예상이 가능한데, 거기서부터 결국 그 어떤 그 타겟 목표하는 신약, 어떤 그 단백질을 가지고 그 신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만들어낸 걸 가지고 임상실험하고 뭐 모든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똑같지만, 그 이전 과정은 대개는 보면, 이제까지는 보면은 특정 단백질 혹은 특정 화학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서 보고 저렇게도 섞어서 보고 막 만들어 보다가 몇 개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서 실험해보고 이런 몇 년 동안의 그 과정을 거쳤던 거쳐야만 됐던 신약 개발 과정이 이제는 모델링으로 거의 순식간에 나올 수 있다고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업적인 영향의 크기, 산업적인 임팩트의 크기로는 제가 볼 때 앞에 이미지보다는 알파보다 훨씬 클 겁니다. 한 오더 매그니튜드 뭐 100개, 1000배 정도 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약품 시장, 신약 혹은 바이오 메디컬 이쪽 시장은 기본적으로 $1 수준이거든요. 억 달러, 몇십억 불, 몇백 불도 아니고 $1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훨씬 임팩트가 큰데 이슈는 여기는 아무나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게 어려움이 있고 다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모든 제약업체는 이 알파폴드나 이런 프로틴과 관련된 모델을 가지고 열심히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제 로보틱스하고 게임은 제가 그 제목만 넣어놨는데 뒷부분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 로보틱스하고 게임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이 통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R&D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의 백서를 보시면 왜 로보틱스나 게임 같은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직까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몇 가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요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너레이티브 AI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 아직은 쉽지 않은 아직 가능하지 않은 모델 요게 이제 백서에 이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쉬운 건 멀티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보면 우리 랭귀지 모델에 설명 그 예에서 많이 보셨듯이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텍스트를 넣어서 심지어 3D나 동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습할 때도 이미지나 텍스트나 뭐 동영상 데이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지할 때 관련된 데이터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귀로 듣는 것도 있고 피부로 저희가 터치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 후각 이런 모든 오감에 그 느끼는 데이터를 사실은 한꺼번에 느낍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하나의 인스턴트로 싱크를 시키는 거죠. 그게 뇌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직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대로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텍스트대로 되는데 그것이 어느 하나의 특정 이벤트에 다 연결된 데이터라는 거를 아직까지 현재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거를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싱크된 멀티모델은 아직까지 가능하지 않다. 리즈닝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여러분 이제 기사를 보시면 많이 나오시겠지만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의학 시험 통과했고 SAT 보니까 점수가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뭐 IQ 테스트하면 얼마 나오고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리즈닝에 의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 얀 루컨 교수가 얘기했듯이 요 표현 뭐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보여주는 기능이 마치 리즈닝,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학생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막 외워가지고서 뭐 인풋이 들어오면 외운 것을 가지고 답을 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내부에 멘탈 모델을 만들지는 못한 상태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세동 대표는 이걸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통계적인 앵무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A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B를 얘기하면 돼 라는 거를 기계적으로 찾아내긴 하지만은 그게 리즈닝에 의해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앵무새처럼 A라는 데이터가 오면 나 기계적으로 B라는 얘기를 하게끔 학습이 된 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마치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마치 뭐 진짜 지능이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요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GPT-3, 챗 GPT는 이미 튜링 테스트를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튜링 테스트를 넘어갈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리즈닝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로보틱스인데, 로보틱스 이제 작년 가을에 보면 구글이 RT1이라는 로보틱스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로봇한테 적용하는 모델을 만든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RT1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1년의 데이터가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 데이터가 쭉 다는 데이터가 로봇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로보틱스에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려면은 3D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데이터, 예를 들면 뭐 빛, 물건, 그 다음에 터칭 이런 3D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리액션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은 인터넷에 있는 크롤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었는데 로보틱스는 그런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보틱스에 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랭귀지 모델 대비 굉장히 걸음마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T1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능을 한 로봇이냐 하면은 주방에서 어떤 특정한 인스트럭션을 주면 예를 들면 설거지하라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칼을 꺼내서 뭐를 잘라라 라는 인스트럭션을 주면은 서랍을 열어서 호박을 꺼내고 다시 서랍을 열어서 칼을 꺼내고 도마에 놓고 자른 딱 그 정도 액션을 하는 모델이 RT1이거든요. 근데 RT1 이거 학습하는 데이터가 대략 30만 건 정도 들어갔는데 30만 건 데이터를 만드는데 얼마 걸리냐 하면은 1년 6개월 걸려요.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는 여러분이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예상했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형태 그런 만큼의 대량 데이터가 아직까지 어웨일러블하지 않기 때문에 로보틱스는 앞으로도 아마 꽤 오래 걸 겁니다. 그리고 로보틱스에서 지금 우리가 랭귀지 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경험하고 있는 수준의 기능이라고 얘기가 좀 그렇고 그런 형태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랭귀지 모델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이것에 관련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백서 요거는 그래서 혹시 되게 않지만 보실 수 있으면 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고 나면 전체 파운데이션 모델이 대충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 모델, 그 다음에 GPT, GPT-2, GPT-3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게 설명해주는 글들이 요 세 개입니다. 그리고 딥 러닝 포커스가 뉴스레터인데 여기에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게 설명해줘요. 물론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 머신러닝 박사과정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클레이브 아버지 남태평 대표가 한 인공지능 강의는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보시면 아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쉽게 이게 아마 입문 정도는 되게 좋은 강의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건 이제 배경자기보다 여러분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안드레 카파트는 누구냐면은 지금 그만두는데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AI 오토파일럿 전체 AI 프로젝트 리드였습니다. 헤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뉴럴 랭귀지 모델 이 모델 자체는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던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프 힌턴 교수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 페이퍼를 처음 낸 게 97년이었어요. 근데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던 모델인데 랭귀지 모델도 이런 일반 AI 모델보다 결국은 아주 단순한 다음 단어를 예상하는 아주 단순한 목적을 위한 모델로 학습을 했는데 여기에 파라미터 수하고 학습 데이터 수가 굉장히 대규모가 되면서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 모델 설명드렸던 이머전스 그다음에 호모지네이션 이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나면서 결국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가진 일반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난 한 해 혹은 지난 두세 해 동안 경험했던 제너레이티브 AI가 가능하게 된 어떤 그 배경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안드레 카파티가 쓴
트위터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하나만 두 개가 정도 있는데 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비틀 레슨,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그 노력을 해가지고서 정교한 모델을 만들려고 애를 써도 그것보다는 진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때려놓고 엄청난 양의 이제 GPU나 프로세서를 넣어가지고 엄청난 양의 학습을 시키는 것만큼 쫓아가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제너레이티브 AI가 무엇이고 어떻게 일어났고 AI 기술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모델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2022년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기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뭐 3년 5년 동안은 우리 어떤 형태의 기대를 가지고 보면 좋을까에 대한 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2년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배경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요 설명드릴 부분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보다는 그 어떤 R&D 혹은 모델이 새로 나왔고 어떤 가능성을 보였는가에 대한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둘 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둘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 하나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파는 지금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하고 지금 엔비디아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근데 AI 관련된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는데 텍스트 투 이미지는 현재 나와 있는 게 달리2. 이게 가장 그 첫 번째 라지 스케일 디퓨전 모델인데 오픈소스는 아닙니다. 오픈 AI 하면 쓸 수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 달리2가 나오자마자 그것에 대응되는 오픈소스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와 런웨이 ML 그다음에 뮤닉 대학 등등이 합쳐가지고 만든 오픈소스 모델이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버전 2.1은 싱글 GPU에 돌아가요. 그래서 학습 모델이 100만 불이 안 돼요. 되게 특이해요. 스테이블 디퓨전. 저는 이거 되게 놀라운데 그다음에 구글이 만든 이미진 있고 그다음에 미드조니가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2021년 새로 나온 게 텍스트가 결국 이제 GPT인데 챗 GPT는 GPT 3.5라고 합니다. 아직 3.5는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근데 파라미터 수나 이런 것들 전혀 공개가 안 되는데 대략 GPT-3의 약간의 확장 정도인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RLHF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학습 방법이라고. 거기다가 Human Feedback, 사람들이 피드백 주는 거 방식으로 해서 강화 학습을 한 모델이 챗 GPT입니다. 이게 11월 달에 나왔고요. 11월 말 12월 초에 나왔고 텍스트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그 RT1 이게 아까 설명드린 RT1 모델이 나왔고 텍스트 투 비디오로 나온 게 메타에서 나온 메이커 비디오 그다음에 구글에서 나온 이미진 비디오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구글의 페나키가 나왔고 이름 참 신기하게 지어서 3D 모델 나온 게 텍스트에서 구글의 드림 퓨전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et3D, Magic3D, 그다음에 OpenAI가 만든 포인트 E가 있으니까 모델이 나왔고 저는 이 부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 게임 플레이 해주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한다라는 넘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제너럴 AI 해당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거의 아까 제가 로보틱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플레이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단순히 2D의 뭐 런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되게 단순하게 되긴 하겠지만 마인크래프트 3 모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델 AI 에이전트가 가서 뭐 모델 게임 플레이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받아야 될 데이터는 화면 데이터뿐만인데 그걸 가지고 이 안에 3D 모델을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입력해야 될 데이터는 키보드와 마우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은 이 그 화면 내에서 예를 들면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그 캐릭터 움직임에 따라서 게임의 화면이 바뀌는 거 이게 결국 인풋이 들어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받아서 내가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액션이 뭘 해야 될 건지를 추정하는 걸 그 과정을 상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로보틱스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 난이도를 가지는 모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인도조가 보면 엔비디아가 만든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해주는 AI 에이전트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 딥마인드의 드리머스 V3도 마찬가지로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해주는 에이전트고 요거는 제가 아직 자세히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건 트위터에서 봤는데 그 레이싱 게임인데 레이싱 게임에 마찬가지로 강화 학습을 하는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실제 게임 리그에 이 에이전트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게임 리그에서 e스포츠 리그에 들어와서 이 에이전트가 지금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좀 굉장히 좀 놀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놀라운 부분인데 결국 이제 메타에서 말하는 시세로라는 모델이 디플로메시라는 그 일종의 아주 난이도 높은 전략 게임을 그 플레이하는 모델이 나왔고 오디오 투 텍스트 나왔던 오픈 AI 위스퍼, 텍스트 투 오디오는
발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는 1월달 나온 겁니다. 작년이 아니고 바이오 쪽으로 나온 거는 아까 알파폴드,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이거는 이제 모델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하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미드조니하고 애프터 이펙트 합쳐가지고서 애니메이션을 완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 그리는 거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2022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의 무엇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 혹은 이런 기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사실은 원래는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이 제너레이티브 AI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또 한 번에 예를 들면은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같은, 내지는 지난 한 2, 3년 동안, 한 3, 4년 동안 핫했던 블록체인 혹은 크립토 같은 형태의, 어쩌면 그보다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막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 가능한 게 무엇이고 가능하지 않은 게 무엇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가능할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대응해야 될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몇 달째 이 웹에솔 AI라는 이 큐브에 빠져가지고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편으로는 진짜 거의 하루 단위로 수시로 새로 일어난 것들을 인풋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형태의 창업이 가능할까?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 또 그 창업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어떤 형태의, 제 용어로 하자면 디펜서빌리티 혹은 모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챗GPT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건 워낙 트위터나 언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참고로만 리스트만 보십시오.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모은 겁니다. 한 달 동안 모았는데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제일 놀랐던 게, 바이너리 코드를 디컴파일 해야 될 그 기능을 설명하는 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개발자 입장에서. 등등등.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뭐냐, 챗GPT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보통 이렇게 리스트를 뽑는데, 나중에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예를 들면 요 링크, 챗GPT 유스 케이스, 그 다음에 깃허브에 나와 있는 요 두 개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챗GPT로 가능한 대부분의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굉장히 중복된 게 많을 거고요. 링크 아니, 이거 노션 페이지에 이게 링크예요. 노션 페이지에 언더바 있는 것들이 이걸 보시면 이게 다 링크예요. 이게 보시는 링크 다 URL 나오지 않습니까? 노션 페이지 공유하셔도 돼요. 이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하시는 걸로 가정을 하고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챗GPT로 가능하지 않은 거 마찬가지, 요 링크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링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일부만 스크린 캡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즈닝 가능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가장 기본적인 숫자, 합산, 더하기 빼기 못합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기본이 안 되는 리즈닝, 요걸 못하는 거는 챗GPT가 리즈닝 가능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리즈닝이 안 된다는 건 미리 말씀드릴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업계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이거예요. 헬루시네이션이 뭐냐면은, 챗GPT가 뭐라고 설명하는데 팩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차라리 맞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비유를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보면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이 찌라시 미디어에 보면은 사실이 아닌 거에 막 사실 것처럼 막 공유되면은,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 월드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게 챗GPT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 그걸 필터링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를 업계에서 헬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챗GPT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학습된 내용이 2021년 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2022년에 일어났던 이런 챗GPT가 지금 답을 못 줍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하고, 지금 일시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파운데이션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능하지 않은 건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제가 이거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트위터 링크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스타트업들 AI 툴 가지고 만드는 뭐 툴들 줄줄이, 이런 그다음에 챗 GPT의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AI의 툴들 100가지 나오는데, 다 보면 뭐 오디오, 챗봇, 코딩, 카피라이팅, 디자인, 이미지, 런, 뮤직, 포토, 프로덕트, 세일스, 서치, 비디오, 라이팅, 다 이 분야인데, 이런 여러분의 트위터를 쭉 AI 쪽 관련 보시다 보면 챗GPT를 이용한 뭐 10개 해킹, 아니면은 AI 툴 50개, 이런 링크가 하루에 한 10개씩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모아놨습니다. AI 스타트업 나와 있는 요 4개 보시면 제너티브 베이스 11이라는 에서 리서치한 거, 혹은 스킬 벤처에서 리서치한 거, 알티미트에서 리서치한 거, 엔틀에서 모은 것들인데 각각 다 들여다보면 대략 하나마다 스타트업들 리스트가 200~300개 정도 돼요. 근데 보시면 대략 이 아래 10개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특히 첫 번째 당연히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내지는 MLOps나 인프라 쪽 그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툴이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분야는 하루에도 한 수십 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딩, 이미지, 애들 카피 제너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제스퍼나 카피닷 AI 이런 것들이 결국 내지는 렌사 이런 것들이 결국 수십 개 나오고 있고, 그런 스타트들이 한 200~300개씩 있고, 지금 아마 못해도 한 500개는 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인터넷상에. 근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제가 이런 류의 AI 스타트업들의 소개하는 트위터를 제가 일부 보여드렸는데, Style.ai가 만든 회사에서 이제 창업자가 이제 자기 서비스 소개하는 거죠. 이 서비스 만들어 3주 걸렸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줌스케이프라는 거 프로덕트 한 대에 올렸어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20시간 걸렸습니다. 그냥 오픈 AI 기본 API가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데이터를 학습하든지, 아니 학습 안 해도 심지어 여기 나온 것 거의 80%는 학습 파인 튜닝 없이 그냥 유익성만 바꾸는 거 서비스 아마 8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iOS 앱스토어 처음 나올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다 촛불 딱 보여주는 앱이 그때 50만 다운로드 됐고, 파르트라는 방귀 뀌는 소리 내는 그 앱이 그때 100만 다운로드 됐었어요. 딱 지금의 AI 스타트 앱들이 나오는 게 보면은 앱스토어 초창기에 그런 여기 나오죠. 여기 있죠. 파르트나 플래시라이트 앱. 이게 그 페이지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뭐 수십만 개 나올 거고, 근데 그 중에 살아나는 놈들이 결국은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인스타그램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오늘 들으시는 분 중에 창업과 관련된 분이 되게 많으실 텐데, 결국 2명이서 3주 내지는 혼자서 20시간 만에 만드는 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스퍼나 카피닷 AI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카테고리 넓게 그런 카테고리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특정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 모트를 구축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타겟 시장의 워크플로우나 그쪽에서 기반된 밸류 프로포션,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저는 이거 아주 잘하고 있는 스타트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AI라고 해도 특정 완전히 다른 형태의 파라다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스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사스 만드는 데 쓰는 툴들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툴이거든요. 그럼 사스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내서 시장에서 윈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워크플로우에 맞는 그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밸류 프로포션을 가지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AI에서 데이터 모트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 스타트업에서는 사용자 베이스인 거죠. 사용자 베이스를 그 유저 모트를 만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 돼서 피그마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지는 노션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피그마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노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한테 다 있는 거예요. 피그마는 노션을 만든 사람하고 지금 그걸 만들지 못하는 회사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 아니라 워크플로우에 맞는 밸류 프로포션하고 데이터 모트 혹은 유저 모트인 거죠.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픈 AI API를 가지고 그 API를 가지고 3주 만에 MVP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낸 상태에서 단순히 그걸 가지고 뭐 매출을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워크플로우에 맞는 밸류 프로포션을 만들고 데이터 모트를 유저 모트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만약에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UX 아비트라지라고 표현해요. 결국은 오픈 AI가 제공하는 API에다가 UX 껍데기 씌운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 서비스는 서바이브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기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제공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자가 모이고 데이터가 쌓이고 모여서 그걸 가지고 밸류 프로포하고 데이터 모트나 유저 모트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딱 지금 해야 될 플레이브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 90년도 후반에 95년, 6년도에 수도 없이 많은 웹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거의 90%는 쓰레기였고, 10%가 그나마 쓸만했고, 그 중에 1%가 살아남았는데, 그 첫 번째 살아남는 게 어느 회사냐면은 바로 한메리였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다음을 만들었고, 다음이 지금의 카카오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다음이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 툴이 특별한 게 있었느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툴과 똑같았던 거죠. 단지 사용자의 니즈, 그것에 맞는 그 워크플로우 혹은 그 UX를 가지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용자 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메일이 성장했던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다음 카페가 붙고, 그게 다음 포털이 된 거고, 그게 지금 카카오가 된 거죠.
죄송해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스타트업 하시는 분 혹은 스타트업 하려고 하시는 분 내지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세 분 카테고리 어느 분인지 간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지금 오픈 AI가 제공해주는 API 가지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스탬피드 같이 이제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서 경쟁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워크플로우와 데이터를 혹은 유전 모터를 만들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진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은 AI 개발의 새로운 이 메가 트렌드의 위너가 돼서 AI 시대의 다음 AI 시대의 카카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제너러티브 AI 앱의 가장 중요한 모트는 어디서 오냐면은 워크플로우에서 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빗 데이터에서 온, 커스텀 데이터에서 온 그 데이터 모트,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게 메시지고, 이게 여러분한테 가장 큰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런 형태의 지금 만들어놓은 AI 앱 혹은 뒷부분에 AI 프론트엔드 앱이라고 용어를 쓰긴 하는데, AI 프론트엔드 앱은 지금 아마 대충 500개, 1000개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다 2, 30개 생겨나고 있고, 그 대표가 예를 들면 카피를 하는데 자스퍼, 카피닷 AI, 그다음에 뭐 노션은 거기다 같은 노션은 없지만 예를 들면 렉스 페이지, 이게 노션 같은 그 UX에다가 AI를 입힌 거거든요. 그다음에 엘리, 이게 이메일 리스 답장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 걔네 경우는 이 업체들 한 99%는 아마 2년, 1, 2년 후에 없을 겁니다. 그냥 1% 살아남을 거고. 근데 라이팅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앱인데, 저는 라이팅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코딩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코파일럿, 그다음에 레플릿, 이런 것들이 이제 코딩에 대한 어시스턴트를 해준다라고 해서 이미 기본 기능은 다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그 툴들 보면은 아이디 인테그레이션 하거든요. 내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개발자보면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가 개발 환경이 있고, 제가 만들어놨던 코드의 베이스가 있고, 이게 어딘가 데이터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학습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오픈 AI GPT-3 내지는 챗 GPT를 가지고 제 코딩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면은,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파인 튜닝된 모델은 뭐냐면, 허진호의 코딩 프랙티스, 코딩 습관에 딱 맞는 AI 코파일럿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놨던 코딩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과거에 만들어 놨던 것 중에서 원하는 코드를 찾아올 수도 있고, 과거에 제 습관에 맞는 형태의 코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런 형태의 결국 단순히 코파일럿의 기본 기능 플러스 진짜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합쳐진 모델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 기본 API 위에다가 아까 워크플로우 내지는 밸류프롭을 가지고서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코딩과 이 뒤에 나오는 게임 에셋 제너레이션, 이 두 가지가 보면은 AI를 통해 가지고서 생산성 증대 효과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코딩의 효율이 예를 들면 10%만 올라가도 대단한 건데, 실제 코파일럿 같은 걸 써서 하게 되면 최소 45% 정도 코딩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건 단위 시간을 만들어내는 코드의 양이겠죠,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45% 만들어지면, 아니나, 제가 볼 때는 1인당 예를 들면 월 100불에 1000불씩 1000불 모르겠어. 한 50, 500불 정도 과감한다 그래도 기업도 다 쓸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개발자가 생산성이 50% 올라가. 그러면은 5,000불만큼 내가 세이브하는 건데, 그거에 일부 500불 못 쓰겠어요? 당연히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런 툴들, 텐사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 레폴레블 코드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QQ 어쨌든 그런 형태의 나의 코드 베이스를 알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개발자들 사스 모처럼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게임 에셋 제너레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테스트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RPG가 됐든지 뭐 2D 게임이 됐든지 게임의 에셋, 게임 아이템들 디자인 다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아까 미드존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미 레퍼런스 모델 하나 주고, 내가 추가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이미지를 만들어 다오라고 하게 되면은 그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도트 찍는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게임에 만드는 기획 중에서 아주 노고다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생산성을 거의 한 10배쯤, 아마 10배 내지 한 20배쯤 정도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게임의 개발비가 10분의 1 줄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전체 게임 개발비는 절반 정도가 코딩이면은 나머지 오히려 그 코딩보다 더 큰 게 이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게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코딩과 게임만을 개발 쪽에 제일 먼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디자인 쪽이 있을 텐데, 이쪽은 뭐 여러분 상상 범위만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테리어 디자인. 예를 들면 인테리어 디자인 예를 보면 실제 사실 인테리어 AI라는 회사를 딱 들어가 보면 내 방의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면은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들어주는데, 그거 만드는 다 2, 3분이면 돼요. 미디전이 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내준 사진을 가지고서 3D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가구 배치하고 그걸 손으로 다 그려야 됐던 거를 AI 미드전이 가지고 한 10분 이내에 딱 만들어서 깔끔한 디자인에서 다시 피드백 주면은 사이클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물론 거기서 아직까지 거기에서 3D 모델을 뽑아내고 거기에 가구 배치하는 수준까지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지금 기술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사진 딱 주어졌을 때 그 방의 모양에 맞는 3D 모델 뽑아내는 것도 아마 조만간 될 거야. 앞으로 6개월 내에 될 거고, 그럼 거기에 가구 배치한 다음에 가구 배치 상상도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마 뭐 길어야 1년, 앞으로 빠르면 6개월 내에 보편화될 거고, 이게 모든 인테리어 회사들한테 보급이 되면은 생산성이 거기다 10배쯤 올라갈 겁니다.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엔터테인먼트 소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건 이제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렌사나 아바타 AI에서 일어난 것들 보게 되면은 우리 90년대 후반 랩 초기에서 세이클럽이나 싸이월드에서 일어나는 것들하고 비슷하다, 뭐 그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여러분이 상상에 의해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찾아봐야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나라든지 뭐 글로벌 어디든지 셀피에 대한 니즈는 되게 크기 때문에, 렌사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되게 운 좋게 이미 유저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A를 딱 붙여가지고서 하루 피크로 하루 100만, 매출 100만 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긴 하겠지만, 아바타 AI나 렌사가 그런 그 초기에 운을 타는데,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그걸 가지고 사용자 베이스를 모으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나 소셜의 새로운 밸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AI 시대의 세이클럽 혹은 AI 시대의 싸이월드 같은 것들이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분야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까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드렸던 그 시각에서 결국은 이 모델 제공되는 것들을 앞으로 당연히 바뀔 수도 있고, 오픈 AI가 API를 회수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그걸 걱정하지 않보다는 그걸 가지고 일단 밸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나의 그 데이터 모트가 됐든지 유저 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해서 기회를 찾아보는 게 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좀 더 이제 한 스텝 뒤로 빠져가지고서 좀 더 살펴보면, 시장 구조가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그 니바라는 이제 그 검색, 소위 말해서 구글하고 경쟁하는 이제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만드는 창업자가 좀 그래서 가져온 자료이긴 한데, 대략 카테고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FM을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 오픈 AI, 구글이나 메타가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비즈니스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비슷한 형태의 회사가 코히어, AI21,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LLM4X,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다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라이브 랭귀지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그 버티컬에 맞는 모델을 제공해주는 인프라를 해주는 회사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완전 브로드한 아주 일반적인 인프라를 해줄 것이고, 그 중에 예를 들면 게임과 관련된 게임 그 개발에 특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 내지는 인테리어나 그 이미지 만드는 것에 특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 내지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마 등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그 AI 프론트엔드 스타트업 혹은 AI 앱들이 많이 등장할 거고, 이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레이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UI 아비트라지라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다가 단순히 UX 레이어 하나 더 얹은 거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뭐 거기 전체적으로 디자인 1명, 풀스택 개발자 2, 백엔드 개발자 하나, 그다음에 그 ML 엔지니어 1명, 그리고 마케팅 팀 끝. 대충 연두서면은 이런 스타트업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포인트에서부터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을 신경 쓰면서 만들다 되게 되면 이 수많은 이 AI 프론트 스타트업이 생겨날 것이고, 나고 그 중에 생겨난 업체가 생겨날 거다라는 게 가장 이 세 개 카테고리의 가장 큰 중요한 업체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인프라를 해주는 데가 결국 이제 꿀하고 MLOps 이쪽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에 2000년 전후에
리눅스가 한참 뜰 때 레드 리눅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라는 것 자체는 오픈소스로 소스한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라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판매할 수는 없었지만 그 리눅스를 가지고 기업들이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 혹은 인프라 솔루션들을 만들어준 회사로 등장한 게 레드 리눅스였고 그런 회사가 되게 그때 되게 확 핫했거든요. 물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꽤 일정 기간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게 AI가 엔터프라이즈 일반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업체들에 적용될 때 그 인프라가 기반이 돼주는 이런 툴들, 이런 것들 다 뭐 퉁쳐가지고서 MLOps라고 하기도 하고, MLOps라고 볼 수도 있고, 툴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결국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동안 되게 핫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이런 회사들은 성장에 딱 캡이 주어지긴 해요.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나 아니면 솔루션 혹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업체들이 그렇듯이.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계속 컨설팅 모드로 가게 되면은 성장의 한계가 주어지긴 하겠지만 요즘 어쨌든 MLOps는 되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난 한 5년 동안 빅데이터 솔루션 혹은 빅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몇 개 나타나 있었지만 엔터프라이즈 시장이나 B2C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결국은 아주 크게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카테고리가 그렇게 될 위험성은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저 3년, 5년 동안 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이 니즈는 지속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레이블링, 그다음에 트레이닝 인프라, 인프루언스 인프라 등등등 MLOps 이런 툴들에 대한 업체는 되게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 하드웨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업체는 게임 끝났어요. 여기는 제가 다른 업체 들어갈 여유가 없고 이게 이제 리바에서 보는 시각이고 그 회사에서 보는 이제 마켓맵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밑에 클라우드 기반이 있고 툴 회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라지 랭귀지 모델 제공해주는 업체,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해주는 업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AI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러기 때문에 허접합니다. 요 맵은.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가 투자 시각을 보는 시각이 비슷해 보긴 하지만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당연히 이제 인프라나 라지 랭귀지 모델 쪽은 게임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이미 게임 끝났다 보고 있고 저는 미들 레이어가 어떤 형태로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리바에서 얘기했듯이 라지 랭귀지 모델 4X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미들웨어라고 새로운 레이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MLOps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레이어가 모르겠지만 미들레이어가 하나 더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미들레이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특정 버티컬에 특화된 랭귀지 모델을 제공해주거나 특화된 컨설팅 랭귀지 모델을 패키지로 제공해주거나 데이터까지 묶어 제공해주거나 어쨌든 그런 버티컬마다의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B2B로 가게 되면 MLOps로 들어가 될 거고 만약에 B2C로 가게 되면은 MLOps라기보다는 뭔가 미들 레이어 혹은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갈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버티컬 교육, 커머스, 핀텍 이런 버티컬별 위에 B2C 업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B2B에서는 물류, 제조업, 헬스케어 같은 버티컬별 내지는 생산성 툴, 인구 이런 형태의 시스템별로 투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 저희 팀 내부끼리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대충 제가 그렸던 앞으로 이렇게 아키텍처가 갈 테니까 여기서 우리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시장 구조일 텐데 시장 구조이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결국은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의 모델 플레이어 쪽에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그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 특정 분야의 특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스타트업 위에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툴에 혹은 MLOps에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이 각각을 이렇게 멘탈 엑서사이즈 해보면서 기회를 찾아보거나 내지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연결해가지고서 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해보는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투자자로서는 이 전체 마켓맵에서 그러면 어디가 기회가 있을까? 어디에 기회가 남아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집중해서 찾게 되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요 밉스의 몇 가지 생각들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요거는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퀵앤더리 20시간 내지 3주 만에 만들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라. 근데 이렇게 무작정 뛰지 말고 그러면서 모트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뛰어드시라라고 답을 드렸던 부분이고 몇 가지 이제 생각을 정리해보면 생산 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다큐멘테이션 혹은 드로잉, 그림 그리는 거, 글 쓰는 것에 툴들 혹은 요즘 브라우저 크롬 익스텐션으로 진짜 하루에도 20개씩 나오거든요. 저는 이 서비스는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은 MS 오피스 당연히 거기 내장될 거고 구글 스위트 당연히 내장될 거고 노션 이미 내장됐고 피그마 이미 내장됐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는 툴에서 애드온 함으로써 뭐 와이파이가 될 수 있는 이거는 키가 그 스퀴즈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M 스타트업 때 기회가 있다 보면 제가 예를 드는 게 구글 미트도 있었고 MS 팀도 있었지만 줌이 저렇게 컸잖아요. 그다음에 어도비 포토샵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있었지만 피그마가 저렇게 컸고, 그다음에 기존에 에버노트, 뭐 구글이나 앱의 노트, 뭐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는 번들도 있고, 애플도 노트가 있고, 구글도 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션이 성장했고, 결국은 기반으로 여러분이 어떤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 합니다. 이 분야는. 근데 기존에 있는 진짜 오픈 AI API 위에다가 진짜 UX마다 올린 거 가지고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줌이나 피그마나 노션 같은 플레이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시장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사스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제가 90년대에 웹시리즈라도 예를 들었고, 사스 예를 들었던 것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사스 비즈니스를 창업한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사스에 쓰는 소프트웨어 대신에 AI로 딱 대체해 놓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나 사스나 엔터프라이즈용 소프트웨어나 사스 툴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나왔던 이 AI 프론트엔드 스타트업에 대한 결국 스타트업이 이건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면은 결국은 오프 셀프 모델, 오픈 AI 모델이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오픈 AI가 제공하거나 구글이 제공하거나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밸류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사람을 모은 다음에 여기에 프로프라이터리, 그러니까 데이터 모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요 루프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프라이터리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델을 파인튠 해서 UX를 더 개선한 다음에 이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클을 돌리면서 결국 사용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 밸류를 딱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스 툴을 가지고 시장에 경쟁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플라이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똑같은 반복되긴 몇 개 반복되는 하도 이제 생활을 오랫동안 정리하다 보니 반복되는 중복되는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오토 컴플릿 같은 기능은 오토 컴플릿 기능은 카피 페이스트 같이 모든 소프트 기본 내장될 겁니다. 지금도 뭐 노션에 보면 플러스면 바로 오토 컴플릿 해주잖아요. 뭐 노션 AI에 보면은 그거는 뭐 지금 뭐 어느 툴 카피 페이스트 없으면 우리 이상하듯이 오토 컴플릿도 있어요. 아마 기본 내장 앞으로 한 5년쯤 되면은 오토 컴플릿 어느 소프트웨어도 있어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반복, UX 아비트라이지, 그러니까 데이터 모트나 유저 모트, 그리고 밸류 프롭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 단순히 껍데기만 씌운 유저 UX 아비트라이지는 절대 서스테이너블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다시 여기 한번 반복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국 AI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툴 혹은 AI 앱 같은 걸 만드실 때 신경 써야 될 포인트들. 그 다음에 리버스 파레토라고,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데, 오픈 AI나 챗 GPT나 GPT-3를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시고 하는 기능의 80%까지는 기본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20% 임프로브 하는데 여러분 노력의 80%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리버스 파레토라고 이 양반이 붙인, 저는 되게 동감하고, 그리고 그 20%가 여러분들이 경쟁 포인트로 생각하고 여기 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큰 숙제예요. 한글대 학습 데이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어 에일리라는 지메일에서 답장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툴이 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한글 메일로 답장 한번 써봤어요. 이런 답장을 주도이다. 한글 데이터가 어떤 뜻인 거죠? 국내는 현재까지 제가 어쨌든 어베일러블한 퍼블릭 데이터를 가지고 국내적으로 확인했던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내부의 하이퍼클로버가 2,000여 개 정도의 파라미터로 했는데, 한글 데이터 사이즈 자체가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한글 데이터의 6,500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이버 클로버의 데이터를 보시면. 근데 카카 프렌즈의 코GPT가 6빌리언, 그냥 GPT-2 수준이죠. 그보다 좀 나은 수준인데, 지금 고다음 버전은 코GPT-2를 만들고 있다라고 뉴스에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6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랭귀지 모델을 아직 발표는 안 됐고, SKT가 코GPT-2라고 발표했는데, 여기 파라미터 수 1억 이나 오면 막 GPT-1 수준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요 외에는 제가 국내에서 학교에서 R&D 모델로 만드는 아주 소규모 모델 외에는 제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확인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나마 하이퍼클로버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카카오 브레인의 6빌리언, 이거는 아직 제가 볼 때는 한 제너레이션 뒤져 있고, SKT는 아직 두 제너레이션도 뒤져 있는 거죠. 오픈 AI하고 비교해보면.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의 문제가, 더 큰 문제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한글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롤러블한 데이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크롤러블한 데이터는 이미 오픈 아까 얘기 나온 커먼 크롤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한글 데이터가 이미 있지만 약간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글 학습을 하려면 큰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한글 국내에서 크롤러블한 데이터 중에는 없고 유일한 데이터를 가진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왜냐하면 둘 다 포털이 되고 두 군데 그 두 곳의 데이터는 외부에서 크롤링을 못하게 막혀 있거든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더라도 이제 저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두 군데 말고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어떻게 풀릴지 전 답 없어요. 답 없고 얘들은 장기적으로 그 데이터 당연히 이제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겠죠.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굉장히 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 한글 기반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이 요즘에는 한 10년 후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 아직 머릿속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을 못 찾고 이거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찾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우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 말 보고 되게 좀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라고 설명하는데 20년 후쯤 돌이켜 보면 지난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오픈 인터넷이 세상에 기여한 가장 큰 거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놨다는 것일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저 이 말이 되게 이 말 딱 보는 순간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거 며칠 전에 본 거거든요. 어제 본 거고 1월 15일이니까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물론 실제 이런 약간 과장이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지난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90년대 후반 이후 한 25년 동안 쌓여왔던 그 크롤러블한 데이터 어베일한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AI가 만약에 진짜 그 사회 보편적인 인프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저는 20년 동안 결국 AI한테 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했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퀴즈를 공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요번에 단기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제 예상이었고 장기적으로는 몇 가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상이라기보다는 상상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 이 양반이 보면은 그 NFT 쪽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한 투자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링크를 보시면 어떤 상상을 하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 유튜브에 나오는 버추얼 그 유튜버가 보면은 지금 우리는 그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시내를 써줘가지고서 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시내를 쓰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AI가 만들게 되면은 VTuber 기능,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데이터 자체 다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5년쯤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 쪽, 저는 이게 게임 쪽에 AI가 되게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몇 가지 시나리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제작 단계에 AI가 술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줄 텐데, 단기적으로는 게임 플레이에서 AI가 중요한 에이전트를 할 거예요.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게임이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다 개인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게이머한테 특화 학습된 NPC가 하나씩 만들어질 거예요. 에이전트 형태로. 그리고 게임 플레이 자체도, 그리고 게임 플레이 시나리오, 아이템도 실시간으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너레이티브 AI가 만들고 그것을 만든 씬, 그 다음에 아이템도 실시간으로 생성해가지고서 플레이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10년 후쯤 되면. 너무 와일드한 상상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여러분은 바로 건너편에서 그 PC방에 바로 건너편에 게임을 하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똑같은 게임에서 우리가 놀아도 그러고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완전히 개인한테 특화된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더 큰 거 같아요. 코디는 직업이 과연 필요할까, 이제?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샘 알트만이 보면은, 그 오픈 AI 창업한 샘 알트만이 그 리드 호프만하고 인터뷰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한 중간쯤 들어가면 셀프 러닝 하는, 스스로 학습해서 임프루브 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AI 그 모델 자체가 학습을 해서 자기의 기반이 되는 코드 자체를 바꾸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그러면은 그 순간 그 AI 모델은 인간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얼마쯤 걸릴까요? 지금 페이스 보게 되면 저는 이게 30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까지 하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을 하는 직업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디자이너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만약에 미드조니하고 이게 이미지 제너레이션 해주는 능력을 보시면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그 테마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몇 명만 있으면 나머지 디자인들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뭐 좀 암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는 전기가 될 거다.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받은 그 질문, 몇 번 받은 질문 이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답은 이거였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AI랑 똑같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기라는 게 보면 만들어진 지가 실제 나타난 지가 딱 150년이 안 되거든요. 12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발명된 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류 전기가 나온 지가 120년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전기 쓴다, 전기 한다는 용어를 안 하잖아요. 근데 90년대 후반만 해도 인터넷 한다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 한다는 용어 안 쓰잖아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불 켜면 당연히 전기 스위치 켜면은 불 들어오고 우리 그냥 그 안에서 살듯이 인터넷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20년 후쯤 되면 AI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AI 기반의 뭐다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AGI, 그건 제너럴 AI인데 샘 얼트만이 어딘가 인터뷰할 때 보면은 AI 데피니션 이렇게 내렸어요. 당신이 하이한 코워커. 그러니까 요게 되게 몇 가지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리즈닝을 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소프트웨어한테 기대하는 100%의 애큐리트한 그 카운터파트는 아닐 거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그 동료가 100% 완벽한 걸 하시긴 하겠지만은 실제 완벽한 그런 동료가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80%, 90%, 그럼 나머지 10%, 20%는 인간이니까 부족한 거니 그는 같이 팀워크로 메꿔가거나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너럴 AI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제너럴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0% 완벽한 소프트웨어라고 기대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기대치에서 80에서 90% 정도 수준의 인텔리전스, 리즈닝을 하게 되면 그게 코워커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동료한테 기대해주는 역할, 예를 들면 뭐 나는 이 문서를 잘 테니까 당신은 이 파트를 맡아서 우리 역할을 나눠서 합시다.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액트 1이라는 이 어댑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저는 이 소프트웨어가 되게 저는 보고 놀랐어요. 놀랬고 저는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AGI가 이렇게 갈 거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여러분 트윗하고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비디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 웹 인터페이스나 일반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것들을 어댑트나 혹은 액트1한테 제가 텍스트로 명령을 주면 실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자기가 알아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그거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딴 데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워크플로우를 자기가 자동으로 수행해줘요. 요게 저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인터랙션, UX가 AI가 보편화되는 5년, 10년 후쯤 되면은 완전히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UX를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시리한테 가서 예를 들면 예산 100만 원이니까 우리 가족 3명이 산다. 4월 달에 일본 갈 수 있는 비행기표 예약해줘. 얘가 대한항공 사이트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인터파크 티켓 가서 검색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내가 원하는 나하고 내 에이전트는 내가 예를 들면 저가 항공보다는 대한항공 SR 타기를 타는 거 많은 탈 거야. 라는 제 비협에 알 거고, 만약에 또 다른 에이전트는 저 사람은 그것보다는 뭐 저가 항공이도 괜찮으니까 제일 싸는 걸 찾는 거야. 이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가 에이전트로서 그 인터랙션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UX, 웹 UX, 앱 UX,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UX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에이전트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모델이 이 액트1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여러분이 AGI에서 기대할 것이 이것이 예를 들어 한 5년쯤 발전해가지고 발달되면 이게 여러분이 AGI 코워크한테 기대할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미래 소설 사이언스 픽션처럼 느끼시겠지만 이거 보편화되도 5년에서 10년 안 걸릴 거거든요. 5년은 좀 더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절대 10년 안 걸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난 20년 동안 익숙해져 왔던 웹 UX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불과 10년 후라면은 그 변화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할까? 2, 3년 후쯤부터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여러분의 기회인 거죠. 제가 이 설명 왜 자세하게 드리냐면 다음에 나올 주제하고도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릴 텐데 어쨌든 저는 요 메시지 여러분 저는 이 액트1에 대한 동영상하고 이 설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1년 후에 보시는 것과 이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아마 프레임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그 업계에서 많이 그 중간에 스킵 좀 할게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 업계에 나오는 굉장히 핫한 서브젝트 중에 하나가 챗GPT가 구글 검색을 대체할 겁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답부터 드리자면은 앞으로 적어도 3년에서 5년 내는 챗GPT가 구글 검색을 대체할 가능성은 10%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 좀 불안하고 사실 30% 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5년이나 10년 후에 구글 검색이 지금 같은 형태로 존재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를 통한 UX가 저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 같은 구글 검색이 UX가 유효하지 않을 거거든요. 5년이나 10년 후에. 그러니까 챗GPT가 구글 검색을 대체하는 데 대해서는 no. 근데 구글 검색이 5년이나 10년 후에 5년 모르겠고 10년 후에도 지금 같은 형태로 도미넌트 포지션에 살아있을까? no. 그 가능성이 저는 거기다 80% 이상의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뒷부분에 제가 나중에 제가 메모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지만은 2세대 모델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비हे비어가 뭐냐면은 내가 하던 방식에다 그 기술을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이 프로세스 혹은 이 워크플로우에다가 그 기술을 적용해 보려고 한참 노력하다가 3년에서 5년쯤 지나면은 이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UX나 프로세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웹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저의 제너레이티브 AI 투자 시리즈 요거 아직 드래프트 메모인데 제가 여러분들 공유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언젠가 정리가 되면 제가 어차피 뉴스레터하고 블로그를 공유할 텐데 지난 몇백 개월 동안 결국 투자자로서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시장 변화의 시각에 대해서 제가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은 새로운 디스럽티브 기술에 의해서 어떤 시대가 바뀌는 모멘트 순간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아래 서너 단계의 패턴을 거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 방식에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는 바이 데피니션 기존의 잘 돌아가는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장난감 같은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몇 년 정도 거치다 보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제 기존 매체를 인터넷에 그대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신문이 인쇄된 이미지 그대로 이미지 통으로 올리는 시도를 했었어요. 90년대 후반에. 그리고 인터넷 매체 광고가 똑같은 방식의 디스플레이 광고가 가장 보편적인 광고였고 그러면서 또 장난감 시대로 버추얼 뮤지엄도 만들었고 버추얼 쇼핑도 만들었고 다 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에 맞는 새로운 UX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하는데 제가 드는 90년대 후반에 들었던 제일 큰 저는 얘는 하나가 키워드 광고 모델. 이거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이 가능하겠던 지금의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또 하나는 세이클럽이 발명한 디지털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델. 그러니까 아바타, 그다음에 디지털 버추얼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델.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세대 모델 기반한 완전 새로운 경제 구조가 구축되는 게 또 지난 어떻게 보면 2000년부터 해서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2000년 이후에 내지는 2000년 이후에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은 절대 95년, 6년, 7년 인터넷이 막 등장할 때 인터넷을 막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전혀 상상 못했던 모델입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펀더멘털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첫 번째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관련된 질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챗GPT가 구글 검색을 대체한다? No. 그럼 구글 검색이 10년 후에 살아남을까? No. 그게 저는 그 출발점 여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새로운 UX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거기에 여러분한테 또 하나 드리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아직 이거는 그냥 여러분 늘 나오는 얘기죠. AI가 되면 직업에 대한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까. 이거는 가장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20세기 초반에 전화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만 나왔던 누구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딱 선 이렇게 연결하는 오퍼레이터들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오퍼레이터가 이 전기식 내지는 이렇게 기계식 내지는 전자식 자동 교환기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근데 이 전화 교환수가 사실은 직업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피크 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20대, 30대 여성 취업자 중에 15%가 전화기관수. 그 정도로 전화기관수 굉장히 큰 직업군이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딱 나오면서 순식간에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게 제너레이티브 AI 모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코딩, 디자이너 중에 거의 제가 볼 때 한 10년 후쯤 되면 5년에서 10년 사이쯤 되면 절반 이상이 필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진짜 직업이 없어질 건가? 꼭 그렇진 않아요. 전화 교환 이후로 과연 새로운 직업을 앗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은 이번 AI도 똑같았는데 지난 200년간 역사를 보면 실제 역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뭐냐면 이 연구소 이제 앤드류 킴은 그 돈나무 누님이 일하시는 AI 아크 인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뭘 하고 비교하냐면 포드의 이 그 대량 생산 방식 이 지금 우리가 AI가 가지고 온 변화만큼의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결국 생산이란 체제에. 그리고 근데 그것이 도입된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냐? 지난 150년 동안 미국의 그러니까 인플로이된 워커 그러니까 숫자가 한 번 줄은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연평균 그 노동 시간은 꾸준하게 줄었어요. 그러면서 전체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그 200년 동안에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는 꾸준하게 늘었고 연평균 2%. 그다음에 연평균 일하는 시간은 연평균 0.7%씩 꾸준하게 줄었고 1인당 GDP는 이만큼 늘었고 이게 결국 자동화라는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변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 교환수라는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전화 교환수가 아닌 다른 직업이 그보다 훨씬 많은 또 훨씬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게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였고 저는 AI에 대해서도 그것과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AI에서 비즈니스 모티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때까지 드렸던 설명에서 대충 그 AI 기술 산업에서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제가 아까 사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밸류 프롭 그 다음에 데이터 모트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다 요 글 보시면은 나오고 마찬가지로 AI 기반의 서비스하고 프로젝트의 모트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공유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의 스타트업들의 디펜서빌리티 모트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설명도 한번 드렸고 이때 투자 기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요약했는데 그것보다 그리고 노상 대표가 페북에다가 쓴 글도 공유를 드렸고 저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은 제너레이티브 AI 분야에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5년간 전망에서 인프라 분야, AI 기반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2세대 모델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글로 다 정리하지 못했지만 일단 분리포트 형태는 대충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그것에 대한 관련된 질문, 검색은 어떻게 될까? 과연 검색의 니즈라는 것이 뭘까? 과연 비즈니스 구조는 뭐고, 단기적으로 뭐 등등등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현재 빅텍 구조는 변할까? 그 외에 뭐 아까 조금 전에 그 공유 드렸던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완성이 되는 대로 여러분한테 다시 그 뉴스레터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AI에 대해서 그 크든 작든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거는 마지막 참고 자료는 제가 한 1월 첫 주에 그 스튜던트 뉴스레터로 보내드렸던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일단 당시까지 모아놨던 자료들 링크 보내드리는 거 참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AI 관련된 사업 계획이나 뭐 투자 계획이나 뭐 있으면은 크거나 작거나 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강의 여기까지입니다.